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집사에게 마음을 빼앗긴 천방지축 아씨, 옛날, 옛적, 춘천골의 권세도 높은 박대감에게는 애지중 키운 문남, 동료, 양선이 있었습니다. 양선은 하늘이 내린 재색이라 칭하여도 손색 없을 정도로 그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뿜어대는 절세가인이었지만 박대감네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인들에게는 실로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예, 순심아. 방금 개울가에서 너희 서방님을 만나 친히 데리고 왔으니 오늘 밤은 침소에서 질뻔하게 보내려나? 예? 제 서방님요? 아니, 아씨, 그것이 무슨 말씀이랍니까? 저는 서방이 없는디요. 어머, 예? 어쩜 그리 말한단 말이야? 듣는 네 서방이 얼마나 서운하겠니? 자, 여봐라. 여기 잘생긴 네 서방이 이리도 떡하니 있지를 않더냐? 엄마야. 아씨. 양선이 여종 하나의 옷깃 속으로 여종의 서방을 찾아왔다면서 미끈거리는 개구리를 집어넣으며 낄낄대자 여종은 저승사자를 만난 표정이 되어 혼비백산 달아나고 있었어요. 이처럼 호기심과 호승심, 그리고 왕성한 장난기로 똘똘 뭉쳐있던 양선은 그야말로 천방지축으로 쏘다니며 제지 하인들을 골려대는 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곤 하였답니다. 그런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천방지축 행동은 권세 드높은 박대감에게도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근심거리였지요. 박대감은 늦은 나이에 얻은 이 문남 동료를 매우 아꼈습니다. 양선의 총명함과 톡톡 튀는 기발함을 사랑했고 그 기상이라면 훗날 어느 명문가의 시집가서도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 기대했지요. 하지만 그 장난기가 도를 넘을 때면 박대감 또한 깊은 한숨을 쉬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양선이 박대감이 아끼는 귀한 난초 화분에 물 대신 먹물을 부어놓는 사고를 친 것이었어요. 방자한 행동에 박대감은 불같이 화를 냈지요. 양선이, 이 녀석, 내가 감히 아비의 귀한 난초에 무엇을 한 것이냐. 양선은 처음에는 박대감의 노기에 귀가 죽는 듯 했지만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항시 사람은 먹을 가까이 하여 학식을 드높여야 한다고 하셨지 않사옵니까? 해서 아버님께서 아끼시는 이 난초도 이리 물 대신 먹을 주면 좀 더 학식이 높아진 난으로 무럭무럭 자랄까 하여 그리하였지요. 그리고 혹시 압니까? 이리 먹을 먹고 자란 난이 훗날 명필이 되어 천하를 호령할지도요. 마치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아버님이 명필이신 것처럼 말이지요. 그저 장난을 치고 싶었던 것임을 잘 알고 있던 박대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에 화를 내려 하다가도 딸이 웃는 낯으로 은근슬쩍 자신을 높이며 명필 운운하자 도무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박대감은 딸의 머리를 콩 쥐어박는 것으로 매를 대신했고 혼이 난 양선은 다시금 쪼르르 도망치며 사건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허! 그 녀석 참! 누굴 닮아저리도 천방지축의 왈가닥인지원. 먹을 먹고 있는 난초를 보며 박대감은 다시 한숨을 쉬었지만 돌아서서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박대감은 양선의 말썽짓에 혀를 차면서도 그녀의 엉뚱함과 기발함을 미워할 수 없었고 결국 딸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곤 하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혈육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양선이라도 박대감댁 하인들에게는 실로 무시무시한 존재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채를 잡게 답시고 돌팔매질에 심취하여 마당수의 머리를 깨놓질 않나 머슴을 엄동설한 살얼음판에 잡아빠뜨려 지독한 고생을 시키질 않나. 어디 그뿐인가요? 다른 집 양반들은 직접 손대지도 않는 닭을 닭장소까지 기어들어가 잡아들고서는 잠들어 있는 여종의 방에 풀어 여종을 기어이 졸도까지 시킨 전적에다 행랑비의 바지 속으로 몰래 불씨가 남아있는 불쏘시개를 집어넣어 행랑의 호두아리경을 치를 뻔했던 날도 있었지요. 게다가 점차 나이가 차게 된 양선이 남녀지간의 운우지정을 어르는 영역까지 그 호기심을 넓히게 되니 장난과 괴롭힘의 강도가 해가 갈수록 고약해져 이를 감당해야 하는 하인들은 참으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휴, 세상에 나원 참. 이러다 아씨의 장난질에 걸려 요절나는 것은 시간 문제구먼. 도저히 못해 먹겠네. 그려 주인 노꾼에게 잡혀 몽둥이질을 당한다 해도 내 더 이상 요렇고로면 못 살겠구먼. 양반가에서 도망치는 하인들은 대부분 체벌이 심하거나 노역이 몹시 고된 경우였지만 박대감댁에서는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바로 양선의 지나친 장난질을 견디기가 어려워 도망치는 하인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하늘 같은 박대감의 권세를 믿고 양선의 말썽 같은 행보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박대감의 집에서 이런 양선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명. 10년째 박대감댁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이 집사였지요. 그는 본디번듯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억울한 누명에 휘말려 풍비박산 나버린 집안 때문에 이를 딱하게 여긴 지역 감사의 소개로 박대감댁에서 일하게 된 자였습니다. 영민하고 계산에 밝았던 이 집사는 일처리가 시원하여 박대감이 높이 신뢰하는 중요한 재원이었습니다. 이 집사는 박대감에게 있어 단순한 집사가 아니었어요. 복잡한 집안 살림은 물론 논밭관리, 재산 현황파, 심지어는 박대감 개인의 자잘한 일까지 그의 손을 거쳐야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이 집사의 영민함과 꼼꼼함, 그리고 입이 무거운 성품을 높이 사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 집사, 이번 가을 수확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장에 내다 팔면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을지 자네 생각이 궁금하네. 박대감이 물으면 이 집사는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수확량은 물론 곡식의 시세 변화, 팔아야 할 장터의 위치, 예상되는 수익까지 턱 보고했답니다. 박대감은 이 집사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했지요. 역시 이 집사 자네밖에 없네. 뭐든지 자네 손에 맡겨야 마음이 편하다네. 박대감은 이 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신뢰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 집사는 그런 박대감에게 깊이 감사하며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박대감에게 충성했고 박대감 또한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집사에게 가장 어려운 소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씨 양선을 상대하는 것이었지요. 양선에 기발하고 위험한 장난은 이 집사에게도 때때로 예측 불가능한 문제였지만 이 집사는 언제나 그녀의 사고를 수습하면서도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려 했었습니다. 덕분에 양선은 이런 이 집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돌보던 양선의 천방지축을 다루는 솜씨도 능숙하여 양선 역시도 이 집사를 허물없이 대하며 그를 곧잘 따르곤 했습니다. 더욱이
양선의 짓궂은 장난질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묵묵히 받아주는 무던한 성품에 집안을 거쳐간 머슴들과는 사뭇 다른 단단함과 다부진 외모로 양선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였지요. 밤마다 몰래 숨겨둔 추아집을 보며 홀로 상상의 춘정을 쌓는 정도의 깜찍하기 그지없는 수준의 양선이었지만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이 집사에게 향하는 연심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터였습니다. 제 장난을 너끈히 받아낼 줄 아는 내구력과 이 집사 특유의 어른스러움이 양선의 마음을 간지럽히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 집사와 대화하며 어울리는 시간들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짓궂은 호기심이 어린 것들을 물어보며 이 집사는 언제나 척척 답을 내주곤 하였으니 양선이 어찌 신이 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기 있잖아. 이 집사. 나 서책을 보다가 모르는 말이 튀어나왔는데 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이지. 거두모리가 무슨 말이야? 하루가 저물고 있던 어느 저녁, 곳간내 재고, 파악 업무로 분주하던 이 집사의 소매춤을 끌어잡은 양선이 이것저것 주워들은 단어들을 질문하며 옮겨붙고 있었습니다. 아씨, 또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신 겁니까? 거두몰이라니. 아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서에서는 나올 단어가 아닙니다. 그 말을 보았다는 서책, 또 남녀간의 망측하고 남사스러운 춘정을 그리는 추나집이나 뒷골목, 도색, 서적이겠지요. 여자의 품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 참. 아니, 그래서 그게 뭔데? 궁금하니 어서 알려줘. 응? 참으로 못 말리겠습니다. 아시면서 일부러 이러시는 것인지 정녕 모르시는 것인지 거드몰이란 의복을 입은 채로 행하는 남녀 간의 방사를 말하는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일이 아씨께서 입에 담을 만한 말이 아니지요. 어디 가서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십시오. 체면과 채통에 지장이 가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호, 그렇구나. 과연 이 집사는 뭐든지 알고 있네. 언제나 그렇듯이 대감마님께서 아씨의 그 엉뚱한 호기심이 맺은 갈증을 해갈해 주는 것이 저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 제 목은 성치 않을 테니 제발 언사의 단정을 기해 주시지요. 아씨. 물론 아버님께는 비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이 집사 아니면 누구에게 내 호기심을 풀어보겠어? 다른 하인들은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는단 말이야. 게다가 나는 이 집사랑 이렇게 대화하는 일이 너무 즐거운 걸. 아버님께 들키면 나 또한 재미없기는 매한가지라고. 분명 정숙하지 못한 여인에게 필요한 첫걸음이라며 처벌로 그 재미없기로 소문난 바느질이나 시키실 것이 뻔하니까 말이지. 바느질이 그렇게도 재미가 없으십니까? 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방 안에 가만히 틀어박혀서 옷감을 틀어지고 실과 바늘로 손장난이나 하는 것이 대관절 무슨 재미를 찾는 행위라는 거야? 그딴 건 따분해서 몸져 놓을 것 같단 말이야. 아씨께서 장차 어느 집안과 혼사를 치를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 서방님이 되실 분은 고생 꽤나 치르실 듯 합니다. 곳간의 재고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하는 이 집사의 가벼운 농담에 양선은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울림이 양선의 심장을 간지럽히느라 얼굴이 달아올랐기 때문이었어요. 과연 두려울 것이 없던 자신의 일상에서 이러한 짜릿함을 선사하는 사람은 이 집사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은 양선은
배시시 웃으며 이 집사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아씨, 큰일 났습니다. 오늘 중으로 재고를 모두 확인하여 대감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일이 귀찮게 굿이다. 대감님께 들키시면 또 한 시즌간 바느질 처벌이 내려지실 겁니다. 양선이 이 녀석 또 일하고 있는 집사를 못살게 굴고 있느냐. 내 녀석은 어찌 그리 틈만 나면 천방지축인 거야? 내 너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아, 여자로서 부품 부위를 지키라? 입이 닳도록 일렀거늘? 이 집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들이닥친 박대감이 양선의 귀를 잡아당기며 혀를 찼습니다. 아야, 아버님, 아파요. 아유, 좀 놓고 좀. 이 집사는 박대감의 손에 끌려가는 양선을 바라보며 못 말리겠군 하는 표정으로 웃고는 하던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방에서 바느질 연습이 끝날 때까지는 나오지 말라는 박대감의 엄포가 내려져 방에 틀어박힌 양선은 처벌로 내려진 바느질감을 마지못해 집어들었습니다. 아버님도 참 이 집사 앞에서 면도 안 서게 귀를 잡아당겨 끌고 나오시다니. 내가 무슨 아직까지 어린 계집인 줄 아신단 말이야. 그나저나 정말 재미라는 것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구나. 정녕 다른 집 아가씨들은 이런 소꿉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축낸단 말이야. 바늘로 몇 코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루함이 밀려든 그녀는 입술을 대발이나 삐죽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 집사는 지금쯤 장부를 정리 중이려나? 당장 때려치우고 집사나 보러 가고 싶구나. 얼음거리는 등잔불에 비친 양선의 속눈썹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집사를 향한 연심이 간질거리자 양선의 두 뺨이 봉숭아빛으로 젖어들었지요. 바늘을 꿰는 둥 마는 둥. 이 집사를 떠올리며 멍하게 등잔불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달콤한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꾸벅 고개가 천근만근 아래로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크게 휘청하며 양선의 상체가 바닥을 향해 고꾸라지면서 그만 방을 밝히던 등잔을 쓰러뜨리고 말았지 뭔가요?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어요. 등잔에서 쏟아진 기름으로 양선의 방은 삽시간에 붉은 화염에 뒤덮였지요. 그날 오전 이 집사에게 시도 없는 장난을 칠 요량으로 몰래 부엌에서 잔뜩 들고 들어왔던 집단 더미가 화근이었습니다. 양선이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순풍을 탄 돛담배처럼 집단 더미로 옮겨붙은 화염은 문을 등지고 앉아있던 양선의 뒤쪽으로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큰일이야. 불길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타오르는 화염을 발견한 하인들이 뛰쳐나와 박아주며 대하며 손에 집히는 대로 물을 퍼와서 양선의 방에 뿌려댔지만 불길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불을 선발로 뛰쳐나온 박대감이 애타게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하인들을 독려하였으나 불의 기세가 워낙 사나워 감히 누구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부 정리를 하고 있던 이 집사가 번개같이 달려오더니 바가지로 물을 퍼올렸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몸에 뒤집어 흠뻑 적신 뒤 망설임도 없이 양선의 방문을 열어젖혔지요. 젖힌 문틈으로 신선한 공기를 만난 화염이 매섭게 뿜어져 나와 도무지 앞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이 집사는 단숨에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어요. 가슴 졸이며 연것 같은 시간이 흐르자 새까맣게 그을린 이 집사가 혼절한 양선을 들쳐업고 불길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양선아. 박대감은 딸을 품에 안으며 오열했고 이 집사는 양선을 박대감에게 넘겨준 후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날의 사건 이후 양선이 깨어난 것은 꼬박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시긴 하였으나
손과 발목에 아주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뿐 천만다행으로 멀쩡했습니다. 그을려 꼬부라진 머리카락 몇 가닥이 아니었다면 불길 속에 휩싸였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박대감은 깨어난 딸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다. 아버님, 기억이 나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 정신을 잃기 전 화염이 저를 덮치는 중이었는데 이 집사가 뛰어들어가 너를 구했단다. 화상이 심하여 윗골 큰 의원에서 치료 중이니라. 네, 이 집사가요? 박 대감은 그날의 일을 소상히 말해주었고 잠자코 듣고 있던 양선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구하려다 이 집사가 크게 다쳤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녀의 눈앞에 시커먼 삼경의 어둠이 들이닥친 듯 어지러워 도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이 집사가 결국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엄청난 죄책감과 충격을 받고 말았답니다. 그것은 천방지축의 대가로 매번 받아오던 단순한 회초리, 세레나 바느질 벌과는 차원이 다른 대가였어요. 자신의 장난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에 뒤늦은 자각이 생긴 양선은 아비를 껴안고 오열하고 말았어요. 박대감은 양선의 등을 쓸어주며 괜찮을 것이다 하고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의원에서 나와 박대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 집사는 여기저기 중화상을 입은 몰골이었습니다. 그의 몸 곳곳에 심한 상처들이 남아 그날의 긴박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지요. 이 집사, 괜찮아? 아프지는 않고? 아, 아씨, 나와 계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씨, 이쯤은 끄덕없지요. 그나저나 아씨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어디 다치시거나 한 것은 없으십니까?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이 집사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꼭두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던 양선은 이 지경이 되고서도 자신부터 걱정하는 이 집사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집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금만 조심성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얌전한 아이였다면, 그랬으면 이 집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느라 눈물, 콧물 범벅으로 엉망이 된 양선을 내려보며 이 집사는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그의 얼굴에 남은 화상 자국이 그 미소마저 왜곡시키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양선을 향한 변함없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이구, 뚝, 울음을 그치십시오. 아씨, 참으로 흉악이 짝이 없습니다. 나 큰 처자가 우는 모습이 그게 뭔가요? 저는 참으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멀쩡한데 울기는 어찌 우신답니까? 아씨가 무사하시면 그걸로 다 되었습니다. 이 집사는 울음에 삼켜져 딸꾹질까지 하는 양선을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양선은 고약한 심성과 장난기를 몽땅 내다버리고 해바라기처럼 이 집사의 뒤만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왈가닥처럼 장난을 치고 다니며 하인들을 괴롭히던 악동의 삶을 산 것에 대한 천벌로 자신 대신 이 집사가 다쳤다는 생각이 그녀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렇게 양선은 철부지 소녀에서 자신이 연모하는 일을 깊이 걱정할 줄 아는 어여쁜 여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이 집사는 묵묵히 자신이 해오던 집사의 일을 계속하였어요. 그는 자신의 꼼꼼함과 성실함 그대로 화상을 입기 전과 진배 없이 업무를 처리했지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변해버린 양선이었습니다. 의원에서 나와 돌아온 이후 이 집사를 대하는 양선은 더 이상 지난날의 왈가닥 말괄량이가 아니었지요. 5, 6월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이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아씨, 오늘은 외출하지 않으십니까? 평소엔 이런 좋은 날씨에는 어김없이 외출하여 여기저기를 둘러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어, 아니야. 안 나가. 저기, 이 집사, 나는 관여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해. 이렇듯 이 집사만 보면 뺨을 물들이고 이 집사가 말이라도 건네면 푸짐하게 홍시가 되어 몸을 베베꼬며 그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어요. 이 집사가 집안의 살림을 보러 어디 나선다는 소리라도 들리면 어디선가 양선이 번개마냥 튀어나와 그 뒤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그간 그녀의 고약한 장난질과 윽박에 시달리며 살얼음판을 걷던 하인들은 완전히 변해버린 조신하고 얌전해진 아씨의 모습을 보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계절이 지나고 선선해진 어느 가을밤, 늦도록 계속되던 장부 정리를 마친 이 집사가 호롱불을 끈 후 고단한 몸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가 막 잠에 빠지려는 찰나 살며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이 집사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외쳤어요. 이 밤중에 기별도 없이 누구요? 아, 이 집사 놀랐어? 이 밤중에 누구냐면 말이지. 바로 이 집사의 소첩이 될 사람이야. 나지막이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양선이었습니다. 아니, 아씨, 이 시각에 어쩐 일. 사는 그 뒷말을 채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양선이 방문을 굳게 닫더니 이내 걸쇠를 걸어 단단히 잠가버리고는 분홍빛 단꿀 같은 눈빛을 뚝뚝 흘리며 먹잇감을 노리듯 이 집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씨,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란 집사가 황급히 일어서며 양선을 내보내려는데 그를 완강히 밀친 양선이 달큼하게 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참을 생각도 없어. 이 집사, 그간 이 집사를 향한 내 마음을 꼭꼭 숨기면서 티내지 않으려 해보았지만 그런 거 이제 너무 힘들어서 관둘 작정이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문에 물기를 낸 두렁처럼 냅다 막아버린다고 막아줘. 예컨대 당장 거두무리를 하고 싶을 정도로 한계까지 와버렸다는 말이지. 그날 이 집사가 목숨 걸고 화마 속에서 나를 건져낸 이후로 내 머릿속은 온통 이 집사뿐이야. 자려고 누워도 먹으려고 입을 벌려도 도저히 이 집사가 나가지 않은 이 숨도 쉴 수 없는 걸. 되고 자시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집사는 잠고 있도록 해. 의기양양하게 외치며 제 마음을 고백한 양선은 해버릇는 얼굴로 마치 돌격하는 장수처럼 말릴 새도 없이 그대로 감투걸이 꽃갈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이 생긴 이튿날이 밝아왔어요. 피부가 매끈해진 양선이 큼지막한 비녀를 손에 쥐고는 아침부터 기세등등 발소리를 내며 사랑방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박 대감 앞에 앉은 양선은 혼인한 여인들이 폐용하는 비녀를 자랑스레 내밀며 간밤의 거사를 모두 고했답니다. 무어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진정 사실이란 말이냐. 느닷없이 펼쳐진 외동딸의 천인공노할 얘기에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버린 박대감. 그런 박대감의 눈치는 아랑곳 없이 양선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되고 말았사옵니다. 허니 어쩌겠사옵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다른 사내에게는 시집도 갈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는 거요. 그러니 별 수 없이 저는 댕기 대신 머리를 올리오. 이 비녀를 꽂아 이 집사의 소첩이 될 일만 남아버렸네요. 자, 아버님, 이 집사를 제게 넘기셔요.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철없는 것이 지금 실성이라도 한 것인가? 순식간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무리 딸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고 착실하고 똑똑한 청년이라 한들 아비의 마음으로 어디 하인으로 삼고 있는 집사에게 권세가 집안의 외동딸을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외동딸이 무려 집사를 먼저 유혹하여 야음을 틈타 감탕질까지 서슴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박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이 아비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단코 그러한 일이 용서되지 않을 것이야. 가문의 망신을 자처할 셈이냐. 아버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지요. 가문의 위상은 이미 천방지축이던 지난날에 제가 부지런히 먹칠을 해두지 않았겠어요? 허니 어찌 다행이지 않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새하얀 종이 위에 시커먼 먹을 먹이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더럽혀졌다. 티가 나지만 애초에 이미 까맣게 먹이든 종이 위에 먹을 더 뿌린다 해도 누가 본들 티가 나질 않으니 참으로 안심 아니겠사옵니까? 능글맞게 대답하는 딸의 뻔뻔함에 박 대감은 어하니 벙벙했습니다. 하마터면 제 여식의 요설에 놀라 노안 뻔한 것을 겨우 모면하고 정신을 가다듬은 박 대감이 녹이 서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 집사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목숨과도 바꿀 용기가 있느냐? 지금 너의 그 마음과 기백이 정령 철이 없는 순간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님을 또한 너를 구했던 그 당시 이 집사의 정신과 마찬가지야. 스스로 자신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네, 있습니다. 이 집사가 화마에서 절 구해주었듯이 절하고 못할 것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날 이 집사가 저를 들쳐업고 불길을 헤쳐나온 그날부로 저는 이미 이 집사의 여인이 된 것과 진배가 없사옵니다. 세상에 지아비를 저버리는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자신하며 이야기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여봐라, 이 집사를 불러오거라.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길 잠시 후 이 집사가 사랑방에 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듯이 노안박 대감과 그 앞에 앉아 자신을 올려다보며 마치 천생연분인 제 낭군을 만나기라도 한 새색시처럼 그야말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양선을 번갈아 본 이 집사는 한눈에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지요. 아무래도 아씨의 그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 대감마님께 간밤의 일을 모조리 실토하신 모양이시군요. 내가 마님 죄송합니다. 기침을 하신 이후 제가 먼저고 작정이었으나 일이 한 발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있사옵니다. 소인이 그만 불찰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 거기까지만 아시겠나? 지금 그 문제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세. 자네는 잠자코 거기 앉아있게. 내 딸이 지금 자네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이 아비의 시험을 치를 것이니 말이야. 이 집사를 착석시킨 박 대감은 붓과 종이를 집어들어 종이 위로 몇 획의 글자들을 적고는 그것을 접어 한 손에 하나씩 쥐어 보였습니다. 양선과 이 집사는 숨을 죽인 채 박 대감이 하는 행동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자, 여기 내 양손에 각각 하나씩 접힌 종이가 있다. 한 손에는 혼인을 뜻하는 자가 적혀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죽음을 뜻하는 사, 스, 자가 적혀 있지. 목숨을 걸고 하나를 고르거라. 양선, 네가 내 딸이라 하여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란 생각은 떨쳐두는 것이 좋느니라. 네가 만일 혼자를 고른다면 내 두 말 않고 이 집사와 너의 혼례를 도모하여 내 원대로 해주마. 허나 만약 네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두 가지의 패 중 사자, 스즈를 뽑는다면 너와 이 집사의 목숨은 사대부 명문가의 위신을 걸고 이 아비의 손으로 직접 끊도록 할 것이야. 박대감이 녹이 서린 눈을 빛내며 딸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양손을 내보였습니다. 쩔렁쩔렁 울리는 박대감의 말에는 감히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박력이 느껴졌지요. 이에 긴장한 이 집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무릎을 꿇고 박대감에게 사죄를 올리려는 찰나. 오호, 이 집사, 멈춰! 아니, 멈추셔요. 이 집사는 후에 제 서방님이 되실 분이신데 그런 사내가 무릎을 그토록이나 가볍게 움직여서야 어디 대장부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는 이 집사의 아내가 될 분이신 바로 저 박가 양선에게 맡겨두셔요. 라고 매섭게 쏘아붙인 양선은 일말의 고민도 없는 동작으로 박 대감의 왼손에 쥐어진 종이패를 골라잡고는 아버님, 저는 이것으로 하겠어요. 라고 말하더니 펼쳐보지도 않은 그대로 등잔불로 가져가 태워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더냐. 고른 종이패를 펼쳐보지도 않고 곧장 태워버리다니. 어리둥절하며 소리치는 제 아비의 목소리에 이어서 그녀가 한껏 진지해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리한 연유를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아버님의 남은 오른손에 잡고 계신 종이를 펼쳐보셔요. 거기에 혼인이라 쓰여 있다면 제가 뽑아 태워버린 종이는 죽음일 테니 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허나 거기 아버님의 손에 남아있는 종이에 죽음이라 쓰여 있다면 제가 뽑아 태운 종이는 그 반대인 혼인이니 당연하므로 이 집사를 제게 내어주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아버님? 제 말에 한치 틀림도 없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 자, 어서 펼쳐 보이셔요. 양선의 말을 들은 박대감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외통수라도 맞은 듯 이 벙벙한 꼴이었지요. 딸의 눈에 서려 있는 총기와 결연함을 읽으며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말을 아끼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박대감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펼쳐보지도 않은 채 등잔불에 붙여 태우고는 나지막이 말했지요. 이 집사, 내 딸아이를 잘 부탁하네. 아무래도 내가 이 아이를 얕잡아보고 있었나 보구만. 사실 내 양손에는 모두 죽음이 적힌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네. 처음부터 혼인이 적힌 종이는 없었던 셈이지. 말하기가 부끄럽게도 어느 손에 들려있던 종이패를 뽑았든 자네와의 혼인을 반대할 목적으로 그리하였다네. 헌데 이 아이가 그 짧은 틈에 못난 아비의 술책을 파악하고는 자신이 뽑은 종이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곧장 태운 것이라네. 내 양손에 쥐고 있던 패가 모두 죽음이었으니 당연히 남은 내 손에 쥐어있는 패 역시 죽음이 쓰여있음을 알고 내게 외통수를 먹인 것이야. 그래야면 자신이 뽑은 패가 혼인이었다고 우기면 되는 일이니까 말일세. 그것을 인정치 아니한다면 내 스스로 거짓된 패를 넣은 것을 실토하는 꼴이 되니 내 말을 막기엔 안성맞춤 아니던가. 참으로 부끄럽구만. 딸자식을 생각한다는 미명 아래버린 일이니 너무 노여워 말게나. 허나 저 아이의 영특함과 자네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 생각 이상으로 자라있어. 아비로서는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 자네가 곁에서 잘 돌봐주게나.
자네처럼 내 딸아이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네를 선택하였으니 말일세. 박대감은 이 집사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제서야 잔뜩 긴장하고 있던 마음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이 집사는 눈시울이 젖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이 신난다. 그것쇼 서방님, 제가 뭐라 했나요? 저만 믿으시면 된다 했지요. 양선은 폴짝자리에서 뛰어올라 이 집사를 와락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현명하게 사랑을 쟁취해낸 양선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박대감 댁 사랑채 너머로 근산의 가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대한 혼례를 올리게 된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 아끼며 알콩달콩한 부부의 연을 이어나갔고 총명한 양선의 불같은 내조 아래 이 집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었다는 후문과 함께 이 이야기는 장관의 딸 양선이의 성장과 깨달음을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버릇없고 제멋대로였던 양선은 아버지의 사랑과 귀여움 속에 자라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언제나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던 사람은 집안의 충직한 집사였습니다. 어느 날 불길 속에서 집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선을 구해내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닫고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양선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성장하며 아버지에게 맞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인을 쟁취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진리,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또한 성장은 후회와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따뜻한 여운과 감동을 남깁니다. 마님이 택한 백정의 기적. 해는 뜨거웠고 땅은 가물었지요. 그 해 음력 7월 황해도 연백골 외딴 마을에서 한 산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돌쇠.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돌쇠는 백정의 자식이었습니다. 백정이라 하면 짐승을 잡아 고기를 다루는 이들이지만 조선 땅에서는 천한 신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 앞에서도 장터 한복판에서도 양반들은 백정 곁을 피해 다녔고 어린아이들조차 돌쇠를 가리켜 손가락질하며 놀려댔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어귀외로 떨어져 있었고 온 같은 초가집은 늘 땔감이 부족하여 겨울이면 찬바람이 거침없이 스며들었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초가지봉 틈새로 빗물이 줄줄 새어들었고 장독대조차 금이가 있어 간장도 빗물에 섞이곤 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집엔 손님이 안 오셔요? 돌쇠야,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한단다. 너무 앞에 나서지 말고 말도 아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게지. 돌쇠는 어머니의 얼굴에 번지는 슬픈 웃음을 기억했습니다. 그 웃음은 꽃이 아닌가지요. 10살 무렵 그는 아버지를 따라 짐승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무거운 소의 숨통을 끊을 때면 가슴이 조여들었지요.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죽을 벗기고 뼈를 다듬었지만 그 손끝에는 오래된 서름이 배어 있었지요. 짐승의 핏물이 마른 흙에 스며들 때마다 돌쇠는 사람의 눈빛이 더 무섭다는 걸 깨달아갔습니다. 아버지, 왜 사람들은 우리를 천하다 해요? 우리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허허, 세상 사람들이 원래 그러하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헌데도 그놈들은 것만 보고 사람을 깔보지. 그게 원통하긴 해도 견뎌야 한다. 그 말은
굵은 주름처럼 돌쇠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눈매가 깊어진 아이가 되었지요. 말없이 짐승을 다루고 말없이 육신의 고됨을 견디며 말없이 자라난 산내아이. 또래 아이들이 제사 음식 앞에서 웃고 떠들 때 돌쇠는 그 집 담장 밖에 쪼그려 앉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었지요. 종종 굶주림을 참지 못해 밤에 부엌마루 아래를 기웃거리기도 했고 닭장 옆에 떨어진 쌀 한 알에도 눈이 반짝였지요. 그러나 그 돌쇠에게도 단 하나 웃음을 지어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네 가난한 집 어린 계집아이 춘매였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춘매는 눈빛이 따뜻하고 마음이 곱디고 왔지요. 어느 날 돌쇠가 짐승뼈를 치우고 돌아오는 길에 우물가에서 물을 떠가는 춘매를 보았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다가와 물동이를 나눠 들었지요. 돌쇠야, 내일 또 우물가에서 보자. 나 물지개 지는 거 도와줄래? 그 말 한마디에 돌쇠의 마음은 따스한 봄볕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작은 기쁨. 그것이 돌쇠가 품은 첫 번째 웃음이었지요. 그렇게 돌쇠의 마음 한 귀퉁이엔 춘매가 피운 들꽃 하나가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눈이 쌓이고 또 쌓인 어느 날 아버지는 이른 새벽산으로 짐승을 잡으러 나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칼날처럼 매운 바람 속에 아버지는 40을 넘긴 몸으로 짐승을 몰다 그만 발이 걸리고 짐승의 뿔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싸늘하게 쓰러졌다고 했지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돌쇠의 손을 꼭 잡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돌쇠에게 한겨울의 설움처럼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덩그러니 누워있던 아버지의 얼굴은 고요하고도 초라했지요. 돌쇠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붙잡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가셨소? 저 혼자 어찌 이 짐을 지고 살란 말입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백정치곤 참 성실했는데 안 됐지 뭐야. 짐승한테 목숨 잃다니 참말로 천하디천한 운명이로구나. 그날 이후로 돌쇠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직 칼이 손에 익지 않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아버지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무거운 짐승을 혼자 끌고 칼날을 스스로 갈며 때론 피로 범벅이 되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남은 굳은 살, 그의 등에 새겨진 주름, 그 모든 것이 돌쇠에게 물려진 어비자 삶이었지요.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다독이며 밥을 지었습니다. 뜨뜻한 국 한 그릇에도 눈시울을 붉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돌쇠야, 네 아버지도 너처럼 처음엔 손이 떨렸다. 그래도 견디다 보니 너도 할 수 있다. 아버지의 피가 너 안에 흐르지 않느냐.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지요. 내가 아무리 천하다 하나 내 일에 떳떳하리라.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겠다. 그날 이후 돌쇠는 더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을 열고 밤이 깊도록 짐승을 다뤘습니다. 피와 땀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슬픔도 눈물도 모두 속으로 삼킨 채 그는 점점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돌쇠가 17살이 되던 해 연백 고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논밭은 메말라 곡식이 자라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이 사라지고 장터의 소리조차도 한껏 죽어 있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돌쇠는 짐승 가죽을 팔러 장터에 나갔다가
우물가에서 춘매를 다시 만났습니다. 전보다 키가 훌쩍 자란 춘매는 이제는 처녀티가 나는 얼굴이 되어 있었고 돌쇠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돌쇠야, 너였구나. 난 다른 고을로 이사 간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사를 가겠냐. 짐승 잡는 일 끊을 수도 없고 말이야. 춘매는 잠시 그 말을 듣고는 눈길을 피했습니다. 천안백정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녀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예전이랑 똑같구나. 아니, 더 듬직해졌네. 돌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험한 일만 해오다 보니 누구의 칭찬에도 무뎌졌지만 춘매의 말만큼은 가슴속을 더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종종 춘매를 마주쳤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주거나 장터에서 짐을 들어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날수적은 돌쇠였지만 춘매 앞에서는 왠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춘매는 돌쇠에게 가끔씩 물었지요. 돌쇠야? 너는 왜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래도 꿋꿋하게 대하니? 나라면 벌써 산으로 도망쳤을 거야.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나밖에 없으니 내가 안 버티면 누가 버티겠느냐.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들도 우리를 다르게 봐주는 날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춘매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 돌쇠를 보며 그녀는 몰래 기도했지요. 저 아이가 더 이상 멸시당하지 않기를,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지 않기를, 세상이 조금만 덜 차갑기를. 그해 가을 마을에 큰 사냥대회가 열렸습니다. 양반들이 주최한 자리였지만 인부가 부족하여 평민들까지 풀려나갔지요. 돌쇠 역시 짐승을 옮기는 일로 끌려갔는데 사냥 중 맹수가 사도의 마부를 덮치자 돌쇠가 그 마부를 구해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사람들은 그 백정 돌쇠를 다시 보기 시작했지요. 춘매는 사람들 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춘매는 점점 더 돌쇠의 곁으로 다가왔고 둘 사이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인연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초여름, 더위가 막 올라오던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있던 양반떼간에서 많은 은전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원래도 그 집 머슴놈 하나가 손버릇이 좋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화살은 돌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백정놈, 요새 장터에서 반들반들한 새 칼을 들고 다닌다더라. 그게 어디서 굴러들어온 물건이겠어? 맞아, 나도 봤어. 며칠 전 양반택 담장 넘어 얼쩡거리는 걸. 이런 말들이 순식간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돌쇠는 관하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삿도 앞에 무릎을 꿇은 그는 억울하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백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돌쇠 내 놈이 그 은전을 훔쳤다 하지 않느냐? 삿도 전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맹수도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날리는 먼지 같았습니다. 평생 짐승의 피에 젖은 손으로 쌓은 믿음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지요. 결국 산은 뚜렷한 증거 없이도 돌쇠에게 마을 추방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울며 호소했지만 관아에 모인 사람들 모두 고개를 돌렸고 춘매만이 사람들 틈을 뚫고 달려왔지요. 돌쇠야, 난 널 믿어. 난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 돌쇠는 묵묵히 춘매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와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깨에는 칼과 도끼, 손에는 작은 보퉁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산을 넘어 숲을 지나 끝없는 오솔길을 따라 그는 그렇게 마을을 등졌지요. 이마에 흐르는 땀과 눈물은 구별되지 않았고 마음은 속이 다는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긴 세월을 외따로 살았습니다. 깊은 산골, 사람 손길 닿지 않는 곳에서 짐승과 함께 지내며 칼날을 갈고 땀을 흘렸지요. 낮에는 나무를 해오고 밤이면 어머니를 위해 풀뿌리로 국을 끓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 구석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왜 자신을 모함했는가? 그리고 춘매는 아직도 그 마을에 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결코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지요. 억울했지만 견뎠고 분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칼날처럼 날선 세상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다듬으며 한층 더 단단한 사내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산골짜기의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돌쇠는 나무를 해오고 불을 피우며 낡은 음막에서 어머니와 지냈습니다. 마을과는 연이 끊긴 지 오래였고 들리는 소식도 없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산속을 누비고 짐승의 흔적을 쫓아 칼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산짐승에게 손을 대는 것도 서툴렀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칼보다도 빠르고 강한 사내가 되어갔습니다. 깊은 숲, 맹수도 많았습니다. 멧돼지, 승냥이, 때론 호랑이의 발자국까지 발견되었지요. 돌쇠는 처음 멧돼지를 마주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굶고 있었고 음막엔 마지막 먹을 나무뿌리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는 돌을 던져 짐승의 주의를 끌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정확히 목덜미를 노려 칼을 꽂았습니다. 피린내가 퍼지고 멧돼지가 울부짖으며 땅을 뒹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는 산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완전히 터득하게 되었지요. 짐승의 가죽은 말려서 옷으로 쓰고 고기는 염장하여 겨울에 먹었습니다. 산나물과 도토리, 가끔은 뻥이나 산토끼까지 돌쇠는 자연과 겨루며 살아갔습니다. 그 삶은 외롭고 거칠었지만 누군가의 시선에서 자유로웠기에 그는 묵묵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어느새 병이 들어 누워 지내셨습니다. 돌쇠는 날마다 약초를 캐고 약을 다리며 간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밤에 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쇠의 손을 잡고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네가 참말로 장하다. 내 아버지가 봤다면 참으로 흐뭇해했을 게다. 부디 원망 말고 살아라. 내 속이 상해버리면 나중에 내 삶이 허망해진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다음 날 돌쇠는 산골에 조용한 무덤을 만들어 정성껏 묻어드렸습니다. 눈발은 그 무덤 위로 소복했어요. 세상 어떤 비단이 부럽지 않게 어머니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돌쇠는 25이 되었고 그는 더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을 가진 사내.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작고 따스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25시대 내에 돌쇠는 산의 작은 장터로 조심스레 내려왔습니다. 봄 기운이 퍼지던 3월 눈녹은 개울물처럼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걸음이었지요. 머리엔 지프로 엮은 갓을 눌러쓰고 어깨엔 짐승 가죽을 둘러맨 채 돌쇠는 낯선 듯 장터를 걸었습니다. 그가 산을 내려온 건 단 하나,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원망 말고 살아라. 그 말은 그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고 돌쇠는 자신이 세상에 증명할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느 하나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빛, 저 사내, 혹 그 백정놈 아들 돌쇠 아니냐? 그 말의 일부는 흠칫 놀랐지만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예전보다 훨씬 다부지고 깊은 눈을 가진 사내가 되어 있었기에 누구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지요. 그날 돌쇠는 장터에서 짐승 가죽을 팔아 쌀과 소금, 기장 몇 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근처 허름한 초가 한 채를 빌려 지내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 짐승을 잡고 저녁이면 장터에 나와 조용히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점잖고 말없는 돌쇠의 태도에 사람들도 경계를 풀기 시작했지요. 그쯤 마을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산에 승냥이가 내려와 가축을 물고 간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또는 포졸들을 보냈으나 승냥이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결국 마을 어귀앤겁에 질린 눈망울들만 넘실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산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양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승냥이가 우리 소를 그리고 우리 누이도. 돌쇠는 곧장 칼을 챙겨 산을 올랐고 이튿날 새벽 피범벅이 된 옷차림으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죽은 승냥이 한 마리가, 등에는 실신한 어린 계집이 엎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달리 보기 시작했고 아이들마저도 그를 무서워하지 않고 인사하기 시작했지요. 그 해는 여름 장마가 끝나고 들판엔 푸른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댁 마님은 여종들과 하인 하나를 데리고 근처 절에 치성을 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햇살은 따갑고 산길은 습기로 미끄러웠지요. 그런데 산길을 반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덤불 뒤에서 문득 검은 그림자 셋이 튀어나왔지요. 멈춰라. 목숨이 아깝거든. 수중에 가진 것 모두 내놓고 가거라. 괴한들이 쌍심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여종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하인 하나는 겁을 먹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마님은 놀라 물러섰지만 치맛자락을 잡아 끄는 소나기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너머 사냥 나갔다가 돌아오던 돌쇠가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비명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지요. 지프로 엮은 갓을 눌러쓰고 짐승 가죽을 둘러맨 돌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살려주시오. 돌쇠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내장보다 끈적한 인간의 욕망을 알기에 그는 단숨에 산길을 뛰어올랐지요. 이놈들, 어서 그 손 치워라. 돌쇠는 손에 짧은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괴한들은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돌쇠의 기세에 눌려 물러났지요. 한 놈은 다리에 상처를 입고 비틀거렸고 나머지 둘은 욕설을 퍼부으며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돌쇠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옷자락은 흙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오? 돌쇠는 조심스레 마님의 팔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마님은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도 돌쇠의 낯선 손길을 경계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조차 흔들리지 않던 돌쇠의 눈빛이 지금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결기로 빛났던 것이죠. 돌쇠는
마님을 업고 엉망이 된 치마자락을 가리고 다시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 손엔 짧은 도끼를 들고 다른 손엔 여전히 미동 없는 마님의 무게를 단단히 끌어안은 채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하인들과 여종들이 뒤늦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집안 식구들도 놀란 얼굴로 달려왔지요. 이 사내가 마님을 얻고 왔다고? 누군가 수군거렸지만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님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삿갓을 벗어 땀에 젖은 이마를 닦을 뿐이었지요. 며칠 뒤 마님은 관아에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마님을 습격한 놈들 중 하나는 바로 양반댁에서 데리고 있던 하인 놈이었다. 그 아이는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고 사건은 정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한동안 떠들썩했지요. 그 사내 배포 하나는 참말로 대단하다. 맞아. 그런데 그 많이 본 것 같던데? 그래.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혹 전에 마을에서 쫓겨났던 그놈하고 비슷하지 않아? 누구? 왜 있잖아, 그 돌쇠. 돌쇠 맞네. 그 눈빛이 정말 어릴 때 돌쇠랑 비슷했어. 그날 이후 마님을 구한 사내가 돌쇠라는 소문은 고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은 돌쇠의 착한 심성을 알았기에 그저 모두 쉬쉬하기만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더는 천한 손이라 부르지 않고 그가 걸어가는 길을 조용히 비켜주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켠에 조용히 다짐했지요. 사람이 사람을 살피는 것, 신분을 따질 일이 아니다. 그 믿음은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돌쇠는 장터를 돌아보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지요. 그 곱고 단정한 자태에 서늘한 듯 따뜻한 눈빛, 바로 춘매였습니다. 몇 해 전 우물가에서 헤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그녀는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었지요. 돌쇠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이 저리하고 손끝이 떨렸지요. 그리움이 너무 오래되어 차마 다가가지 못했지요. 하지만 춘매는 먼저 돌쇠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돌쇠야, 너구나. 정말 너였구나. 그 말에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둘 사이에 세월이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말없이 서 있다가도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요. 춘매야, 미안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 게 어때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 말에 돌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세상과 겨루며 버텨낸 세월을 그저 살아남았다는 말로 정리하고 싶지 않았지만 춘매의 말은 그 모든 고단함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돌쇠는 장터에서 춘매의 짐을 들어주고 춘매는 돌쇠에게 따끈한 주먹밥을 쥐어주었습니다. 장터에서, 마을 어귀에서, 산길 입구에서 그들은 자주 스쳐 지났고 때로는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춘매야, 나는 여전히 백정이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천한 신분이지. 그래도 내 곁에 있고 싶다. 춘매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야. 넌 내 마음 속에서 가장 고운 사람이야. 그 말은 돌쇠에게 하늘이 열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음막에 등불을 밝히고 산에서 꺾은 들꽃을 한 송이
꽂아두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조용히 피어난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돌수에게 세상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지요. 춘매 역시 말은 아꼈지만 그의 옆에 머무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사랑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조용히 스며들었고 병원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고요함을 오래 두지 않지요. 장터 한복판에서 벌어진 한마디 말다툼이 돌쇠와 춘매의 앞날에 먹구름을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춘매가 나무를 팔고 있던 자리 앞에서 양반 자제 하나가 지나가다 휘아머음을 다그쳤습니다. 이놈, 이게 어디서 사온 것이냐? 이따위 흙냄새 나는 물건을? 그러곤 춘매가 펼쳐놓은 남은 꾸러미를 걷어찼지요. 춘매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돌쇠는 이를 참지 못하고 달려와 그 자제를 막아섰습니다. 그 말 아시지요? 애꿎은 장사꾼의 남을 박은 일을 왜 거두십니까? 그 말에 양반자는 고웃음을 쳤지요. 허, 이놈이 어디서 감히 내 놈이 누굴 믿고 이 무례하게 구는 것이냐? 그런데 순간 돌쇠를 알아보니가 있었습니다. 이전 관아에 출입하던 설리 하나가 돌쇠를 가리키며 외쳤지요. 저놈이 그 백정돌쇠가 아니더냐. 며칠 전 마을에서 쫓겨났던 순간 장터에 사람들이 수군됐고 돌쇠는 마치 잊고 있던 과거가 갑자기 되살아난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때 춘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맞아요. 돌쇠는 백정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는 짐승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피와 땀으로 살아온 사람이지요.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마님을 구한 일이 떠올랐고 승냥이를 잡아낸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지요. 그러나 여전히 망설이는 시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다시 짐을 쌌지요. 춘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집을 나서려는 찰나 문 앞에 춘매가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마. 우린 이제 시작이야. 내 손을 잡아줘. 돌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그제야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했지요. 며칠 뒤 돌쇠는 관아 포졸들에게 붙들려 사도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있었던 소동과 백정 신분을 속였다는 소문이 관아까지 퍼져 있었지요. 새로 부임한 사또는 공정하다는 평이 있었지만 체면과 신분을 중시하는 이기에 이번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듯 했습니다. 관마로 아래에 꿇어앉은 돌쇠를 내려다보며 사도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라 하였느냐? 내가 그간 마을에서 선행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허나 내가 백정인 것을 숨기고 이 마을에서 다시 지냈다는 말도 사실이냐? 돌쇠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숨긴 적은 없사옵니다. 다만 누가 묻지 않았기에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 업을 부끄럽게 여긴 적은 없사옵니다. 사는 한참을 말없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의 손등엔 굳은 살이 밝혀 있었고 그 눈빛은 두려움보다 의지가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너를 고변한 자들이 많다. 구한 것도 승냥이를 잡은 것도 사실이라지만 내가 백정이라는 것 하나로 너를 혼내주어야 한다는 말도 많다. 이 일 어찌 생각하느냐? 샀던 날 제 신분이 천하다는 것을 압니다. 허나 제가 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백정이라 해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님이 위험했을 때, 승냥이가 마을을 위협했을 때 제가 한 일은 그저 사람이 할 일을 한 것뿐이옵니다. 그 말에 관하는 조용해졌습니다. 돌쇠의 말은 사도의 마음을 건드렸고 관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섰지요. 바로 돌쇠가 구해준 양반마님이었습니다. 사또, 이자는 내 목숨을 구한 이입니다. 그날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준 이는 바로 백정 돌쇠요. 그는 천한 신분일지언정 마음만큼은 그 어떤 양반보다도 고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춘매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돌쇠는 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매일매일 지켜보았습니다. 마을을 위해 몸을 던졌고 사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분 하나로 죄를 묻는다면 우리가 지키는 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고 한참 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돌쇠는 죄가 없다. 오히려 마을을 구한 공이 크다. 백정이라 하나 사람을 살린 이는 포상받아 마땅하다. 관아는 이 일로 다시는 그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돌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사람으로 인정받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돌쇠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지요. 이번에는 갓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을 가로질러 당당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들의 눈빛엔 더 이상 멸시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 뒤 마을 어귀의 빈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돌쇠를 위해 작은 집 한 자를 지어주기 위해서였지요. 나무를 자르고 집을 엮고 흙을 이겨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죄책감에 대한 작은 속죄처럼도 보였지요. 춘매는 그 집에 안겨 살림을 돌보았고 돌쇠는 날마다 산에 올라 짐승을 다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를 백정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돌쇠야, 저 칼 좀 보여줘요 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어르신들은 그에게 묻곤 했습니다. 돌쇠야, 이번엔 무슨 약초를 캐왔느냐? 봄이 오면 돌쇠와 춘매는 뒷산에 올라 들꽃을 꺾었고 여름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가을이면 마을 잔치에 함께 어울렸고 겨울이면 초가 안에 둘러앉아 군부를 지피며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종종 돌쇠를 불러 관아의 가축을 맡겼고 양반댁 마님은 매년 명절마다 술과 떡을 보내왔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사람으로 대하였습니다. 천한 백정의 신분이 아닌 마을을 지킨 의로운 사내로서 말이지요. 돌쇠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짐승을 잡고 고기를 다루는 사람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이 부끄럽지 않소. 오히려 감사하오. 나를 살게 해준 일이었으니. 춘매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웃었고 돌쇠는 그 웃음에 매일같이 위로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마침내 백정이 아닌 돌쇠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돌쇠의 삶은 서러움으로 시작되었지만 웃음으로 이어졌고 슬픔을 품고 있었지만 행복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다시 품게 된 조선 땅 작은 마을의 기적 같은 이야기였지요. 이 두 민간 이야기들은 인간성과 도덕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시어머니는 사위의 도둑질 습관을 단순히 꾸짖거나 처벌하지 않고 지혜와 자비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는 인내와 선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남철 현령은 자신의 병과 권력자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 공의를 실천하며 권력보다 정의와 민생을 우선한다. 두 이야기 모두 용기, 지혜, 선행이 사람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올바른 행동이 공동체의 귀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자비, 정의, 지혜를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